평생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는 진심 어린 친구 하나 남지 않고 마음은 이토록 시릴까요? 정성을 다해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상처뿐인 당신의 고달픈 인간관계에 대해 오늘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는 걸까? 오랜 친구와 나눈 대화 뒤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은 적은 없으셨나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보여서 오히려 만만한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잘해줄수록 무시당하고 솔직할수록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는 이 아이러니, 인생을 오래 살수록 더 깊어지는 이 의문을 오늘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찬란한 황혼기에 접어든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품격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그 속을 다 보여주지 마라. 깊은 우물일수록 쉽게 들여다 보이지 않는 법이니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지혜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복과 행운을 기원 드릴게요. 첫 번째, 집안의 허물은 담장 안에 묻어 두십시오. 베를린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타인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 뇌의 반응을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에게서 약한 쾌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영미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친구에게 자녀와의 갈등을 털어놓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나더랍니다. 아들한테 무시당하는 엄마라고요. 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것이 타인의 저녁 술안주가 되어 내 품격을 반토막 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군자는 속이 끓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고통을 밖에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은 충분히 진짜입니다. 다만 그것을 품는 방식에서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친할수록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타인의 슬픔은 구경거리가 되고 타인의 성공은 배 아픈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숨겨진 진실이지요. 이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상처로 가득한 쓸쓸한 들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속이 타들어가도 친구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돌부처처럼 보이십시오. 그 고요함이 당신을 약자가 아닌 깊이 있는 어른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늘 신중한 언행이 강조됩니다. 허물이 밖으로 새나가는 순간 그것은 곧 당신의 급소가 되어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요. 두 번째, 지갑의 두께를 조용히 덮어두십시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자 탈리아 히틀리 교수는 가까운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 인간의 뇌에서 실제 신체 통증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낯선 사람의 성공은 그냥 뉴스입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의 성공은 왜 나는 저렇게 못됐나 라는 자기 비교를 유발하고 그것이 뇌 속에서 통증으로 등록됩니다.
박성희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이 올라 꽤 여유가 생겼는데요. 오랜 모임에서 새 차와 해외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모임부터 1명, 2명 연락이 끊겼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독약은 미움이 아니라 부러움입니다. 잘 나갈수록 낡은 지갑을 쓰십시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친구가 당신의 성공을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다면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뇌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 최부자 집안이 수백 년간 존경받은 비결은 부유함을 숨기는 배려였습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았고 낡은 옷을 입으며 겸손했지요. 자식이 대기업에 갔거나 용돈을 몇백씩 준다는 소리, 그런 자랑은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저 밥 3끼 안 굶고 사네. 다 운이 좋았던 거지라며 공을 주변으로 돌리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내가 한 걸음 낮아질 때 상대의 마음속 통증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진짜 우정이 채워집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기술이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 소동파는 황주로 유배를 간 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고관 시절보다 유배 시절에 더 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낮아짐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지를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의 허물은 지혜로운 장님이 되어 지나치십시오. 나이가 들면 서로의 허물이 돋보기로 본 듯 선명해지지요. 하지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은 친구를 돕는 은인이 아니라 상처를 후비는 벽창호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태도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타인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친구에게 보청기 좀 하라고 버럭 지르면 본인은 걱정이라 말하겠지만 듣는 친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대장부가 아닌 환자가 되지요. 로슈프코는 말했습니다. 친구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마다 지적하는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함의 과시입니다. 이정석 씨라는 분의 사례입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약속에 늦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매번 한마디씩 했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하더랍니다. 자네와 있으면 내가 죄인 같아 하고요.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거든 못 본 척하고 내 허물을 보거든 반드시 고쳐라.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라. 친구의 실수가 눈에 밟힐 때는 그냥 눈먼 봉사가 되세요. 젓가락질이 서툴러도 했던 말을 또 반복해도 자네 오늘 컨디션 좋네라며 능청스럽게 넘기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스스로 학문에 매진하는 뒷모습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친구가 스스로 허물을 가릴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어른의 기계입니다. 지적질이 근질거릴 때마다 내 코가 석 차임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네 번째 왕년의 훈장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십시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90살이 넘어서도 핵무장 반대 시위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업적도 있지 않느냐고요. 러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은 어제와 함께 사라집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유산입니다. 만날 때마다 왕년의 내가를 꺼내는 것은 현재 내세울 것이 없다는 비참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최정수 씨라는 분은 지역 유지였던 아버지 이야기를 모임마다 꺼내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표정이 굳어가더랍니다. 그들도 나름의 과거가 있고 지금의 자신이 있는데 비교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모임에서 묵은지 같은 옛날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는 사람 곁에는 어느덧 냉소만 남게 되지요. 친구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과거의 잘 나갔던 친구가 아니라 현재 내 앞에서 국밥 한 그릇 함께 웃으며 먹어주는 친구입니다. 영국의 사무엘 존슨은 말했지요.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현재를 살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또 어땠나요?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만이 진정한 명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강철왕 카네기도 고향 친구들에겐 절대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친구의 농사 일상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한껏 낮췄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나눌 때 비로소 대화가 통하고 인연의 깊이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당신을 버텨온 뿌리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땅 속에 있어 나무를 지탱합니다. 뿌리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내보이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빛납니다. 과거보다 더 깊어진 지금의 당신을 믿으십시오. 5번째, 몸의 고장난 구석은 강인함으로 포장하십시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의 일기 명상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에 짓눌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다. 몸이 아파도 정신이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만날 때마다 약봉지를 꺼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시리다고 병원 이야기를 늘어놓지 마세요. 친구들은 당신에게 병원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락을 줄여갑니다. 친구는 당신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나온 자리에서 남의 투병기만 길게 듣다 보면 당신 곁에는 무거운 병원 냄새와 피로감만 남게 될 뿐입니다. 무겁고 어두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자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동정을 갈구하는 노예가 되고 강한 영혼은 고통 속에서도 침묵의 향기를 풍긴다고 했지요. 친구가 당신을 보고 여전히 멋지네, 정말 활기차 보이네라고 느껴야 관계의 끈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대등했던 우정의 저울은 깨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추위와 가난과 질병을 겪었지만 후대에 남긴 편지 어디에도 몸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궁할수록 배움을 멈추지 마라. 학문은 어떤 처지에서도 나를 세우는 힘이 된다. 몸 곳곳이 병들었지만 자식에게 보낸 편지 어디에도 구걸하듯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지요. 정신은 여전히 맑으니 걱정 말하며 자신을 엄격히 다잡았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강철 포장지를 두르십시오. 아픔은 오직 의사에게만 말하십시오.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하게 웃으며 건재함을 무력 시위하듯 보이세요. 그 단단함이 당신을 무시당하지 않는 존엄으로 지켜줍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무조건 감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동네방네 소문내고 티를 팍팍 내야만 죽어가는
인연도 되살아나고 평생 내 편을 만들 수 있지요. 숨기는 것이 기계를 지키는 길이라면 적절히 드러내는 것은 마음을 얻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 친구의 작은 선행은 확성기로 전하십시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다. 고기를 굽고 숟가락을 놓아주고 물컵을 채워주는 사소한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역시 자네는 통이 크다고, 자네의 넉넉한 마음씨 덕분에 오늘 모임이 정말 살았네라며 요란스럽게 칭찬하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을 때 그 행위에 큰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 당신을 위해 더 큰 것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정 씨라는 분이 식사 자리에서 친구가 모든 사람 컵에 물을 따라주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세심한 사람은 처음 봤네 하고요.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칭찬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은 상대의 영혼에 닻을 내리게 한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다친 마음까지 활짝 열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일곱 번째, 배움의 열정은 청년처럼 티를 내세요. 배우는 것을 티내는 순간 당신은 낡은 구닥다리가 아니라 친구들이 뒤를 따르고 싶어하는 활기찬 대장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80살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기를 멈추는 날 죽기 시작할 것이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약이다. 나이 먹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낡은 가구로처럼 방치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을 주변에 알리십시오. 스마트폰 사진을 배웠다고 신나게 말하십시오. 텃밭 가꾸기에 푹 빠졌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무언가에 빠져있는 어른의 눈빛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 눈빛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윤성미 씨라는 분은 65세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 그 이야기를 신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더랍니다.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언제나 늙은이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만이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은 법이지요. 헨리 포드가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여덟 번째, 고마움은 빳빳한 현찰처럼 바로 드러내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고마움은 내 것이고 입 밖에 꺼낸 고마움은 상대의 것이다. 고마움은 말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나중에 밥살게라는 빈말 대신 그 즉시 손을 잡고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라고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떤 명품 선물보다 값진 보상이 되어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게 만드는 강력한 우정이 결속장치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은혜는 기억하지 마라. 이것이 사람 사이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로마의 키케로는 말했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 중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 고마움을 티내는 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내 곁에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영리한 투자인 셈이지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우신가요? 그 쑥스러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어른의 용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느끼는 고독은 세월 탓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솔직해서 상처를 주고 너무 과묵해서 고마움을 놓친 우리의 습관 때문은 아닐까요? 친구의 아픈 곳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후비고 고맙다는 말을 쑥스러워 삼키는 그 두 가지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숨겨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집안의 허물은 담장 안에 묻어두고 지갑의 두께는 조용히 덮어두고 친구의 허물은 장님이 되어 지나치고 왕년의 훈장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몸의 고장난 구석은 강철처럼 포장하십시오. 드러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친구의 작은 선행은 확성기로 칭찬하고 배움의 열정은 청년처럼 신나게 알리고 고마움은 빳빳한 현찰처럼 바로 전하십시오. 이 8가지의 기술은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외롭지 않은 찬란한 황금기로 만들어줄 삶의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장님이 되어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열정적인 확성기가 되어 친구의 가치를 높여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곁에는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닮아간다. 많이 읽히는 책은 내용이 깊고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품이 넓다. 그 품을 넓히는 것이 남은 삶의 과제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저 자네 목소리 들으니 좋네라는 말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하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혼자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품격 있게 기대도 됩니다. 그것이 어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